내 피 같은 돈으로 내 불륜녀 스폰서 노릇하니까 재밌었니? 당장 내 집에서 내 짐 싸서 나가. 뻔뻔하게 변명하려는 남편의 얼굴에 증거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던 그날 제 4년의 헌신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올해 34 종합병원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는 야간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며 가게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죠. 남편은 망원동에 있는 방 3개짜리 저희 빌라 한 구석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부터 쇼핑몰 사업 자금까지 융통해주며 뒷바라지를 해왔고요. 남편의 사업이라는 게 벌써 2년째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날도 밤새 응급 환자들 틈에서 이리저리 뛰다가 파김치가 되어 아침에 퇴근을 했습니다. 교대 시간이 훌쩍 넘어서까지 인수인계를 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어 감각조차 무뎌진 상태였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거실 컴퓨터 앞에 앉아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에 남편이 의자를 빙글 돌리며 과장되게 반가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유, 우리 마누라 왔어? 밤새 병원에서 고생 많았네. 얼른 이리 와봐. 내가 어깨 좀 시원하게 주물러 줄게. 남편이 다가가 뻣뻣하게 굳은 제 어깨와 목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퇴근해서 들어와도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건성으로 인사만 하던 사람이 유난히 살갑게 구는 꼴을 보니 대번에 또 무슨 돈 부탁을 하려나 싶어 속으로 작은 한숨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번 어깨를 주무르던 남편이 슬쩍 본론을 꺼내더군요. 여보, 그게 말이야. 이번에 가을 신상 옷들을 좀 크게 사입해야 하는데 동대문 거래처에서 결제 대금을 바로 쌓아달라고 닥달을 하네. 게다가 이번 주말에 신상품 피팅 모델 촬영도 겹쳐서 스튜디오 대여료랑 모델 인건비까지 한꺼번에 나갈 때가 많아져더 말이지.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겉옷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걸쳐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당신 사업 통장으로 1,500만 원이나 마이너스 당겨서 넣어줬잖아. 벌써 그거 다 썼어? 아직 가을옷 팔아서 수익 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아유, 그게 벌써 동이 났지. 요즘 인터넷 광고비 단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도 알잖아. 지금 투자 팍팍 해둬야 연말에 매출 확 당길 수 있는 거.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이번 딱 한 번만 당신 마이너스 통장 카드 좀 쓰자. 다음 달에 카드값 빠져나가기 전까지 내가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싹 다 채워 넣을게. 응? 내가 우리 마누라 호강시켜 주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머리 싸매고 일하는 거 알잖아. 남편의 뻔뻔하고도 능청스러운 변명에 짜증이 목 끝까지 확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습니다. 어차피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따져가며 핏대 세워 싸워봤자 제 입만 아프고 당장 따뜻한 물에 씻고 전기장판 위에 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알았어. 내 가방 지갑에 카드 있으니까 뺏었어. 대신 이번에는 진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하나하나 다 챙겨놔. 저번처럼 두루뭉술하게 밥값으로 썼다느니 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아이, 당연하지. 야, 우리 마누라가 진짜 최고네. 얼른 씻고 푹 쉬어. 남편은 득달같이 제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를 빼내더니 다시 모니터 앞으로 쏙 들어가
마우스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고개를 저으며 갈증을 달래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남편이 먹고 치우지 않은 배달 음식 플라스틱 용기들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저는 익숙하게 쓰레기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을 한 컵 가득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싱크대 옆 식기 건조대에 놓인 물건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투명하고 매끈한 와인잔 2개였습니다. 평소 물컵 하나 제 손으로 씻지 않아서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설거지를 쌓아두는 남편이었습니다. 냄비며 접시며 죄다 기름때가 묻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오직 그 와인잔 2개만 물기 하나 없이 뽀득뽀득하게 닦여 건조대 한가운데 엎어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잔 테두리에는 아주 미세하게 붉은 자국이 묻어 있다가 누군가 황급히 수세미로 문질러 지워낸 듯한 옅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와인을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소주나 맥주면 몰라도 떫은 술은 질색이라며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집에 손님이 올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새 병원에서 환자들의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으며 뛰어다니는 동안 이 집에서 대체 누구와 단둘이 와인잔을 부딪힌 걸까요? 저는 들고 있던 유리컵을 싱크대 상판 위에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 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묘한 이질감이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식기 건조대의 잔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가에 흐른 찬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평소 남편의 게으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그 뽀득뽀득하게 닦인 와인잔 2개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무거운 눈꺼풀이 감겨오고 온몸의 관절이 쑤셔와 더 이상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쇼핑몰 촬영 소품으로 쓰고 급하게 씻어놨나? 아니면 낮에 동네 아는 형이라도 놀러와서 기분 좀 냈나? 저는 억지로 합리화를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솜을 잔뜩 머금은 것처럼 무거운 몸과 달리 꿈자리는 내내 뒤숭숭하기만 했죠. 그로부터 3일이 지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며칠째 이어지는 야간 근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저녁 출근을 위해 오후 늦게 일어나 대충 씻고 간호사 유니폼을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는 동안 또 어디로 나갔는지 아니면 거래처에 갔는지 집안은 텅 비어 있었죠. 현관을 나서려는데 신발장 앞에 며칠째 방치된 분리수거용 종이박스와 배달 용기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게 눈에 밟혔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쓰레기 하나 안 비우나. 속으로 남편을 탓하며 양손 무겁게 재활용 쓰레기들을 들고 1층 공동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빌라 한쪽 구석에 마련된 분리수거장에는 우리 건물 아주머니가 벌써 나와 플라스틱 통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올해로 55이 되신 건물주 아주머니는 평소에도 건물 관리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죠. 분리수거장 근처를 치우시던 아주머니가 허리를 펴며 저를 발견하더니 다짜고짜 미간을 팍 찌푸리며 다가오셨습니다. 아유, 302호 세댁. 마침 잘 만났네. 내가 어지간하면 젊은 부부들 사생활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타박에 저는 들고 있던 배달 용기들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저희 집에서 혹시 물이라도 샜나요? 물 새는 것보다 더 환장할 노릇이지. 새댁네 부부 아직 애도 없고 금슬 좋은 건 다 아는데 밤마다 그렇게 쿵쿵대고 텔레비전인지 음악 소리인지를 쩌렁쩌렁하게 틀어대면 바로 밑에
사는 내 천장이 다 울려서 살 수가 없잖아. 어제도 쿵쾅거리는 소리에 놀라서 깨보니까 새벽 2시더라고. 도대체 밤중에 둘이서 무얼 하길래 그렇게 유난이야?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러길래 내가 꾹꾹 참다가 얘기하는 거야.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짜증 섞인 핀잔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밤마다 음악 소리, 새벽 2시? 제 머릿속에 거대한 물음표가 가득 찼습니다. 아주머니, 뭔가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 어제 집에 없었어요. 뭐? 집에 없었다고? 네. 저 이번 주 내내 3일 연속 병원 야간 당직이라 밤에는 계속 집을 비웠거든요. 남편은 집에서 쇼핑몰 일하긴 하는데 그 사람은 눕기만 하면 밤 11시면 코 골며 자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저 출근할 때 피곤하다고 안방에 벌써 누워 있었고요. 저희 집에서 쿵쿵대거나 음악 소리가 났을 리가 절대 없어요. 아주머니가 다른 집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히 위층에서 여자 웃음소리랑 제 단호한 대답에 아주머니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아주머니의 둥그렇게 커진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핏대를 세우며 따지던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는 게 제 눈에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사람처럼 입술을 달싹거리던 아주머니는 갑자기 헛기침을 연거푸 몇 번 하더니 황급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습니다. 어머, 그래. 내가 요새 나이를 먹어서 귀가 어두워졌나 보네. 300이 호가 아니라 옆 건물 200이 호랑 헷갈렸나 봐. 아이고, 미안해 세댁. 밤새 일하고 출근하는 길일 텐데 내가 생사람을 잡았네 그려. 얼른 병원 가봐요. 아주머니는 정리하던 종이박스도 내팽개친 채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1층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주머니의 급해진 발걸음과 굽은 뒷모습은 누가 봐도 무언가 큰 실수를 깨닫고 서둘러 상황을 무마하려는 사람의 태도였죠. 텅 빈 분리수거장 앞에 홀로 남겨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빈 플라스틱 생수병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찌그덕 플라스틱 병이 무참히 구겨지는 소리가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며칠 전 설거지 건조대에서 보았던 뽀득뽀득하게 닦인 와인잔 2개, 그리고 어젯밤 새벽 2시에 위층에서 들렸다던 커다란 음악 소리와 정체 모를 여자 웃음소리. 방금 전 창백하게 질리며 도망치듯 자리를 뜨던 아주머니의 당황한 얼굴까지 도저히 연결될 것 같지 않던 이 흩어진 일상의 조각들이 제 안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고 무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꽉 쥐었던 생수병을 분리수거함에 툭 던져넣고 겉옷 주머니에 2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하려던 발걸음을 돌려 남편이 비워둔 3층 저희 집으로 다시 향했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욕실에서 싸아하는 샤워기 물소리와 함께 남편의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거래처 미팅을 간다더니 그새 집에 돌아와 씻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경쾌하고 들뜬 콧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다시 올라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바닥에 소리나지 않게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와인잔이 놓여있던 식기 건조대와 텔레비전 앞 소파 주변을 찬찬히 훑어보았죠. 아주머니가 말한 새벽 2시와 여자 웃음소리가 남긴 흔적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눈에 띄는 쓰레기통과 거실장 서랍을 재빠르게 뒤졌지만
별다른 단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평소 하루 종일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3인용 가죽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쿠션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틈새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먼지와 동전 몇 개가 손끝에 스치더니 이내 차갑고 뾰족한 금속 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힘을 주어 끄집어낸 제 손바닥 위에는 반짝이는 진주알이 박힌 화려한 머리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머리도 항상 검은색 고무줄로 단정하게 묶고 다닙니다. 이런 장식이 달린 화려한 핀은 제 돈 주고 사본 적도 없고 저희 집에 굴러다닐 이유도 전혀 없었죠. 머리핀을 코끝으로 가져가 보았습니다. 진하고 달콤한 바닐라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며칠 전 이 소파 구석에서 언뜻 맡았던 그러나 애써 무시하고 넘어갔던 바로 그 낯선 냄새였습니다. 제 것이 아닌 물건, 제가 절대 쓰지 않는 향기.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빨갛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그 머리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왔지만 일부러 입을 벌려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흔들리는 표정을 지원했습니다. 딸깍. 욕실 문이 열리고 뽀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남편이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 출근한 거 아니었어? 왜 다시 들어왔어? 남편은 저를 보고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평소와 다름없는 태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진주 머리핀을 거실 유리 테이블 위에 툭 소리나게 던져놓았습니다. 나 출근하려고 나갔다가 아래층 아주머니 만나서 분리수거 좀 하고 왔지. 근데 여보, 이거 소파 틈에 있던데 누구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머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 흔들리는 눈빛이나 당황하는 기색을 기대했던 제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남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피식 웃더니 핀을 집어들며 말하더군요. 아, 이거 어제 오후에 피팅 모델이 가을 옷 촬영할 때 소품으로 쓰고 깜빡 놓고 갔나 보네. 소파 구석에 흘렸나? 칠칠 맞기는. 어차피 싼 거니까 그냥 버려야겠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투와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가볍게 혀까지 차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이지 완벽하게 잘 짜인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제 모델이 집에 와서 촬영했어? 비싼 돈 주고 스튜디오 빌려야 한다고 며칠 전에 내 카드 가져갔잖아. 제 말에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스튜디오 대여료 아껴보려고 이번에는 거실 싹 치우고 조명 세팅해서 집안에서 입는 옷 위주로 찍어봤지. 생각보다 사진 잘 나왔더라. 대관료 굳은 걸로 이따 모델 회식이나 시켜주려고. 어쨌든 걔네도 일찍 끝났다고 좋아하고 갔어. 남편은 머리핀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리고는 냉장고로 걸어가 차가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물을 넘기는 남편의 모골대를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화를 내고 추궁해봤자 저 뻔뻔한 입에서 또 어떤 기가 막힌 거짓말이 튀어나올지 뻔했으니까요. 오히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남편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를 감출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에 내려놓았던 가방을 다시 고쳐 메었습니다. 나 늦겠다. 출근할게. 저녁 잘 챙겨 먹어. 오냐, 우리 마누라 돈 많이 벌어와. 길 조심하고. 등 뒤로 들려오는 남편의 능청스러운 배웅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빌라 밖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저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을 띄운 뒤 스마트폰 연동 펫캠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새 상품을 카드로 긁으면 남편 핸드폰으로 결제 알림이 가거나 택배 상자를 들킬 수 있으니 저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병원 근처에서 가장 빨리 직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퇴근길에 현금 3만 원을 주고 손바닥만 한 중고 펫캠 하나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 남편이 점심을 먹고 잠시 PC방에 간 틈을 탔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 벽을 채운 책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보던 두꺼운 전공 서적들 사이에 펫캠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어요. 렌즈의 각도는 남편이 늘 누워있는 3인용 가죽 소파와 어제 닦인 와인잔이 놓여있던 주방 싱크대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꼼꼼하게 맞췄습니다. 핸드폰으로 테스트 영상을 연결해 보니 화면 화질도 선명하고 집안의 작은 소리까지 아주 또렷하게 잡히더군요. 토요일 저녁 저는 간호사 유니폼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은 응급실 쪽에 일손이 부족해서 내가 지원을 나가게 됐어. 이틀 연속 나이트 근무 서야 하니까 일요일 아침에나 들어올 거야. 혼자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던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고생해서 어떡해. 내가 얼른 쇼핑몰 대박 내서 당신 일 그만두게 해줘야 되는데 참 미안하네. 밥 거르지 말고 무리하지 마. 알겠지? 응? 안타까운 척 미간까지 찌푸리며 제 어깨를 토닥이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옅게 웃어주었습니다. 응, 당신도 집에서 푹 쉬어.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도어록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1시 병원 휴게실에 혼자 앉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 저희 집 거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10분쯤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띠띠띠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먼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긴 머리의 여자가 남편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끌어안으며 들어섰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액정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여자가 겉옷을 벗어 소파에 툭 던지고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와 카메라 정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믹스커피가 바닥에 쏟아져 하얀 간호사와 위로 튀었지만 데웠다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화면 속에서 남편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우리 동네 요가 강사 소영이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친동생처럼 아끼고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였죠. 타지에서 혼자 올라와 고생한다며 명절마다 갈비찜이며 전을 싸서 챙겨주고 남편과 셋이서 밥도 자주 먹던 사이였습니다. 제게 늘 지민 언니 같은 친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살갑게 팔짱을 끼던 소영이가 지금 제 집 거실에서 제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오빠, 언니 진짜 일요일 아침까지 안 오는 거 확실하지? 소영이의 콧소리 섞인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소영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이번 주말 내내 응급실 당직이라서 꼼짝도 못해. 우리 소영이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오빠 보러 맨날 와주니까 너무 예쁘네. 아유 진짜 내가 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어제는 그 머리핀도 소파 구석에 흘리고 와서 나 하루 종일 조마조마했잖아. 언니가 진짜 핀 본 거 맞아? 눈치챈 거 아니야? 내가 피팅 모델이 놓고 간 거라고 뻥쳤더니 단번에 믿던데? 그 사람 눈에서 눈치도 없는 사람이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기 편하게 앉아 있어. 오빠가 와인 세팅해서 갈게. 남편은 주방으로 향했고 소영이는 제가 매일 눕던 그 소파에 길게 누워 제 쿠션을 다리 밑에 받쳤습니다. 지민 언니 지금쯤 병원에서 밤새 주사 놓느라 정신없겠네. 우리는 언니 덕분에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데이트도 하고 너무 좋다. 그치 오빠? 낄낄거리며 웃는 소영이의 목소리와 와인잔 2개를 들고 오며 맞장구 치는 남편의 뻔뻔한 얼굴이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질러진 끈적한 갈색 커피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을 닦기 위해 탁자 위에서 휴지를 여러 장 뽑아드는 제 손끝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지를 꽉 움켜쥔 채 저는 화면 속 2사람의 행동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들의 비릿한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오빠 요새 가을 옷 사입할 돈은 언니한테 잘 받아냈어? 나 저번 달 카드값 막느라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소영이가 소파에 반쯤 누운 채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짐짓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야, 이 오빠를 뭘로 보고. 어제 마누라 퇴근하자마자 이번 달 모델 촬영비랑 스튜디오 대여료 명목으로 마이너스 통장 카드 시원하게 받아냈지. 넌 그냥 오빠만 믿고 있으면 돼. 이따가 내 통장으로 바로 쏴줄 테니까 요가복 비싼 거 하나 또 사 입어라. 진짜? 아싸. 역시 우리 오빠 능력자네. 근데 언니한테 영수증은 어떻게 내려고 그래? 언니 은근히 깐깐하잖아. 어휴, 영수증? 그거야 뭐 하는 거래처 형님한테 대충 가짜로 끊어달라고 하면 그만이지. 그 사람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서 내가 하는 말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다 믿어. 2사람이 마주보고 건배를 하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휴게실 안을 웅웅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가을 신상 사입을 핑계로 제 마이너스 통장 카드를 가져가며 한 번만 믿어달라던 그 애처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바보 천치 취급하며 제 피 같은 돈으로 내연녀의 스폰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일부러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남편은 안방에서 쿨쿨 코를 골며 늘어지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죽여 겉옷을 벗고 곧바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쇼핑몰 업무를 본다며 책상 위에 올려둔 낡은 노트북이 보였습니다. 비밀번호야 연애 시절부터 쓰던 남편의 생년월일이었죠.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누르고 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환해졌습니다. 거실에 켜놓은 작은 스탠드 불빛이 액정에 반사되어 제 굳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명백한 영상 증거는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2사람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괘씸한 2 남녀가 제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꼬리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어요. 저는 남편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역시 알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로그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는 제 손가락이 점점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들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제가 가을 신상 옷을 사라고 카드를 건네준 바로 그날 오후 제 카드에서 500만 원이 고스란히 남편의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30분 뒤에 그 돈은 다시 최소영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송금 메모란에는 뻔뻔하게도 피팅 모델료 및 보너스라고 적혀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내역을 전부 조회해 보니 남편이 동대문 거래처 결제 대금이나 쇼핑몰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제게 타간 돈의 절반 이상이 매달 정기적으로 소영의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그 금액들을 모두 합치니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3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생리통으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진통제를 씹어 삼키며 벌어온 그 돈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저 두 사람의 호화로운 모텔비와 비싼 와인, 그리고 소영이의 명품 백값으로 쓰였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지 않게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한 뒤 모니터에 떠 있는 송금 내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 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엑셀 장부 파일까지 열어서 허위로 작성된 거래처 대금 내역과 실제 소영에게 이체된 금액이 날짜별로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전부 촬영해 두었습니다. 사진첩에 수십 장의 증거가 쌓이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저는 노트북을 원래 상태 그대로 꺼두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세상 모르고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죠. 저는 차가워진 두 손을 비비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의 대자로 뻗어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당장 멱살이라도 틀어지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꾹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터뜨려봤자 저 교활한 인간은 또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를 찾아내며 꼬리를 자를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얕게 떨리는 숨을 길게 내쉬고는 소리나지 않게 안방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의 조수석 문을 열었죠. 앞 유리창에 달린 차량 영상 기록 장치에서 손톱만 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제 핸드폰에 그 카드를 꽂고 주말 동안의 주행 기록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도로 위 앞차의 꽁무니만 보였지만 차 안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쪼들리게 만나야 돼? 언니 돈 조금만 더 빼먹고 우리 빨리 이혼시키자. 나도 오빠랑 번듯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소영이의 칭얼거리는 목소리에 남편이 방향 지시등을 켜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바보냐? 이번 가을 장사 핑계로 그 여자 마이너스 통장 한도 끝까지 싹 다 뽑아내고 나면 핑계대고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거야. 2년 동안 그 여자 돈으로 쇼핑몰 굴리느라 나도 비위 맞추기 힘들었다고. 우리 소영이 조금만 기다려. 진짜지? 나 오빠만 믿는다. 오늘 숙박비는 오빠가 언니 돈으로 빼돌린 그 돈으로 결제하는 거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차가 숙박업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톡톡 두드리던 손가락을 멈추고 녹음 파일을 제가 챙겨온 휴대용 저장 장치에 옮겨 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혼시키기 위해 제 돈을 남김없이 빨아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단단히 채우고
곧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수간호사님께 사정을 말하고 급하게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부터 가방에 챙겨둔 서류와 휴대용 저장 장치를 품에 안고 서초동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50대의 중년 변호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책상 위에 제가 인쇄해온 통장 내역서와 컴퓨터 장부 사진들, 그리고 저장 장치를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셨습니다. 거실에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 영상과 차 안에서 녹음된 목소리까지 전부 확인한 변호사님이 안경을 벗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민 씨, 이건 단순한 외도나 불륜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지민 씨의 자금을 고의로 빼돌린 명백한 사기 및 횡령 증거예요. 게다가 그 돈이 상간녀의 개인 통장으로 직접 넘어간 이체 기록까지 확실하게 남아있으니 두 사람 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상황입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깍지 낀 채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남편 쇼핑몰에 보태준 돈이랑 저 여자가 가로챈 제 돈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자료는 둘째치고 제 피 같은 돈을 저 두 사람이 펑펑 쓰고 다니는 꼴은 도저히 못 봅니다. 물론입니다. 형사 고소까지 같이 엮어서 압박하면 남편분은 벌금을 넘어서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합의를 빌미로 빼돌린 돈을 뱉어내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최대치로 받아낼 수 있도록 제가 판을 짜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동시에 진행해서 그 요가 강사 여자도 아주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죠. 변호사님의 확답을 듣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묵직한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임료를 긁고 소송 위임장에 제 이름 3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지민 씨,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결전의 날까지 남편분에게 절대 티를 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면 안 되니까요. 며칠만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시죠.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재산 가압류 묶어두는 건 저희 쪽에서 빠르게 다 진행해 두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제 손으로 정리할 일이 하나 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 밖으로 나와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늦은 오후의 서늘한 바람이 뜨거워진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 달력을 켜서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기로 했다는 이번 주 목요일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한 제 집에서 저 뻔뻔한 두 사람을 어떻게 맨몸으로 쫓아낼지 구체적인 순서를 머릿속으로 차분히 정리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전의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울 앞에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단장을 하더군요. 여보, 나 오늘 동대문 거래처 형님들이랑 밤늦게까지 회식할 것 같아. 술 많이 마실 것 같으니까 깰까봐 안방 말고 거실에서 잘게. 당신 피곤할 텐데 늦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남편은 뻔뻔한 얼굴로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미리 챙겨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고 10분 뒤 저는 빌라 앞 골목에서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님과 만났습니다. 덩치가 크고 인상이 다부진 사무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뒤를 묵묵히 따라와 주셨죠. 남편의 뒤를 밟아 도착한 곳은 멀지 않은 동네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바로 소영이가 혼자 운영하고 있는 요가 학원이었습니다.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라 상가 건물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요가 학원은 이미 영업이 끝났다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불 꺼진 간판과 다르게 안쪽 원장실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장님과 함께 발소리를 죽이고 요가 학원 유리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반투명한 시트지가 발려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그 위에 배달시킨 초밥과 고급 와인을 늘어놓은 채 두 사람이 찰싹 달라붙어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이 소영이의 입에 초밥을 먹여주고 소영이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교태를 부리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저는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찌를 듯한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잠금장치 앞으로 다가가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예전에 소영이가 제게 명절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며 짐을 놓으라며 알려줬던 번호였죠. 도어록은 비밀번호를 바꾸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유리문이 단숨에 열렸습니다. 저와 사무장님이 원장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자 매트 위에 앉아 시덕거리던 두 사람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소영이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엎질렀고 남편은 씹고 있던 음식물을 삼키지도 못한 채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죠.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남편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두 사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탁자 위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탁 서류 봉투를 테이블 한가운데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와인이 엎질러져 엉망이 된 매트 위에서 두 사람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살짝 굽혀 두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동대문 거래처 형님들이랑 회식한다더니 그 형님이 여기 계셨네? 아주 두 분이서 요가 학원 바닥에 매트까지 깔아놓고 신이 나셨어. 제 말에 소영이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앉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도 끝까지 제게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심산이었죠. 언니, 그게 아니고요. 오빠가 마침 이 근처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제가 저녁이나 한 끼 대접하려고. 우리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밥만 먹은 거야, 언니. 제발 오해하지 마. 저는 소영이의 가증스러운 변명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서류 봉투의 끈을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을 끄집어내어 배달음식 포장 용기들 사이로 쫙 펼쳐놓았습니다. 거실 책장에 숨겨두었던 카메라 캡처 사진들, 남편 차에서 빼낸 블랙박스 대화 녹취록, 남편의 엑셀 장부와 제 돈이 소영이의 통장으로 넘어간 은행 이체 내역서, 가리고 맨 위에 빨간색 도장이 찍힌 이혼 소장까지.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운 서류들을 확인한 남편과 소영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종이 위에서 방황하는 동안 저는 손을 뻗어 제일 위에 놓인 은행 이체 내역서 한가운데를 집게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제 집게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정확히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을 신상품을 사라고 제 마이너스 통장 카드를 쥐어준 바로 그날 남편의 통장을
거쳐 소영이의 계좌로 들어간 금액이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톡톡 치며 물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서 밥 한 끼 먹었다고?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내 통장으로 차곡차곡 넘어간 2천만 원은 도대체 무슨 돈이니? 우리 집 소파에서 내 쿠션 깔고 누워서 마신 와인값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제 입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소파 이야기가 나오자 소영이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테이블 위에 깔린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흑백으로 인쇄된 감시 카메라 사진을 보더니 헛바람을 들이켰고 이어서 차 안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이 적힌 종이를 읽어 내려갈 때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가장 기겁하게 만든 건 이혼 소장 밑에 빳빳하게 깔려있던 형사 고소장이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자들을 확인한 남편이 갑자기 바닥에서 무릎을 세우며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여보, 횡령이라니? 사기라니? 이건 부부 사이잖아. 내가 당신 돈 좀 가져다 썼다고 어떻게 경찰에 고소를 해? 이거 당장 취하해. 부부, 내 돈을 몰래 빼돌려서 이 여자 뒷바라지하는 데 쓴 순간부터 우린 부부가 아니지. 내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 고의로 사업 자금인 척 속여서 돈을 타낸 다음 내 연녀 통장으로 바로 꽂아준 건 완벽한 사기죄의 횡령죄라고. 너는 위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경찰서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게 생겼어. 제 단호한 대답에 남편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헐떡였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자 남편의 밑바닥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핏발이 선 눈으로 옆에 멍하니 앉아있는 소영이를 삿대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다 이 여자 때문이야. 이 여자가 먼저 나한테 돈이 없다고, 요가 학원 월세 내야 한다고 징징거리면서 나를 꼬드겼다고. 나는 당신한테 미안해서 돈 안 빼돌리려고 했는데 얘가 하도 옆에서 사람을 홀리니까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맹세코 다 저 여자가 시켜서 한 짓이야. 방금 전까지 서로의 입에 초밥을 넣어주며 죽고 못 살던 남편의 찌질한 배신에 소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내 소영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오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언제는 그 멍청한 마누라 돈 싹 다 빼먹고 빨리 이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 자기가 알아서 영수증 위조할 테니까 나보고는 걱정하지 말고. 돈이나 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전부 내 탓으로 돌려? 이게 진짜 미쳤나? 내가 통장 번호 부르면서 돈 달라고 매달렸잖아. 오빠가 나 호강시켜준다며. 나한테 비싼 가방 사주면서 먼저 꼬신 건 당신이잖아. 좁은 원장실 바닥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밀치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짐승처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소영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소영이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앙칼진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욕을 퍼부었죠. 엎질러진 붉은 와인과 짓눌린 초밥 밥알들이 두 사람의 옷에 덕지덕지 묻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기만하고 속여왔던 사람들의 실체가 고작 이렇게 얄팍하고 추잡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오히려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뒹구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물어뜯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에 묵묵히 서 계시던 사무장님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장님이 한 걸음 나서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섰고
그제야 남편과 소영이의 멱살잡이가 멈췄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흐트러진 서류들을 다시 봉투 안에 대충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씩씩거리는 두 사람을 향해 턱을 치켜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고 우겨봤자 소용없어. 두 사람 다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똑같이 이야기해봐. 누가 더 많이 빼돌렸는지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 제 차가운 선전포고에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던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은 채로 제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덥석 부여잡고 엉엉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지민아, 내가 진짜 미쳤었어. 잠깐 귀신에 씌었던 거야. 당신이 밤낮 없이 교대 근무하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든 다 갚을게.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대출을 받든 막노동을 뛰든 10원짜리 하나 안 빼놓고 다 채워놓을 테니까 제발 형사고소만은 참아줘. 나 감옥 가면 우리 엄마 쓰러지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잘했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자기가 저지른 짓에 시어머니까지 들먹이는 꼴을 보니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가을 신상 옷을 사야 한다며 기고만장하게 제 신용카드를 빼앗아 가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남편의 끈적한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어디서 어머님 핑계를 대?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제가 거칠게 손을 쳐내자 남편은 힘없이 바닥으로 엎어졌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돈은 당연히 이자까지 쳐서 법대로 다 받아낼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게. 내 짐 아까 낮에 내가 싹 다 싸서 현관문 밖에 내놨어. 내가 맨날 뒹굴거리던 소파 쿠션부터 쇼핑몰 컴퓨터, 빤스 한 장까지 남김없이 100리터짜리 검은색 쓰레기 봉투 5개에 꽉꽉 밟아 담아서 버려뒀으니까 알아서 주워가. 제 말에 남편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 짐을 다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고? 그럼 나는 오늘 당장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자든 내가 알 바 아니지. 모텔을 가든 이 요가원 매트 위에서 자든 알아서 해. 방금 현관문 비밀번호도 다 바꿨어. 대출금 내 월급으로 꼬박꼬박 갚고 있는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지금 이 시간부로 그 빌라 근처에 한 발짝이라도 얼씬거리면 그 즉시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주머니한테도 다 말씀드려놨어. 수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112에 전화하시라고. 제 입에서 나온 단호한 축출 통보에 남편은 넋이 나간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쫓겨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몸만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그때 옆에서 훌쩍거리던 소영이가 엉금엉금 기어와 제 구두 끝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내가 요가원 차리느라 대출받은 빚이 얼만데. 동네에 소문나면 나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 내가 언니한테 받은 돈 다 토해낼 테니까 상간녀 소송은 제발. 저는 소영이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며 발을 뒤로 뺐습니다. 내 걱정을 왜 내가 하니? 내가 나한테 뺏어간 2천만 원 토해내는 건 당연한 거고 위자료는 따로 준비해둬. 동네 아줌마들한테 소문나는 게 무서운 애가 남의 남편이랑 여기서 와인 마시고 초밥을 먹어? 제가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다시 제 코트 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던 사무장님이 재빨리 나서서 남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러 제압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여기서 부인분께 더 접근하시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시면 그 즉시 경찰부터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말씀은 전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만 하시죠. 사무장님의 굵고 단호한 경고에 남편은 결국 기가 죽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두 사람과 엎질러진 와인 얼룩으로 엉망이 된 요가 매트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를 철저하게 기만했던 두 사람의 말로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원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상가 건물 1층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늦은 밤의 차가운 공기가 달아오른 뺨 위로 확 끼쳐왔습니다. 코로 시원한 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며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았던 가슴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졌어요. 언제나 저를 올가매던 남편의 쇼핑몰 타령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던 뒷바라지에서 드디어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날 밤 요가원을 빠져나온 후로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난 뒤 저는 다시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빨간 도장이 쾅 찍힌 최종 승소 판결문이 놓여 있었죠.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지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완벽한 승소예요. 남편분이 빼돌렸던 사업 자금 명목에 돈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 나왔고요. 두 사람에게 청구한 위자료도 최고액으로 인용됐습니다. 형사 고소건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그게 아주 통쾌합니다. 남편분은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전부 인정돼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벌금 내고 지민 씨한테 뱉어낼 돈까지 마련하느라 아주 빚더미에 앉았어요. 결국 그 알량한 인터넷 쇼핑몰도 파산 처리하고 접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일용직 전전하면서 근근히 빚 갚고 산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판결문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저를 속이고 제 피 같은 돈을 빼먹던 그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활자로 확인하니 지난 4년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요가 강사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위자료는 제대로 낼 돈이 있던가요? 제 물음에 변호사님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아휴, 그 여자도 아주 볼만하게 망했습니다. 좁은 동네에서 상간녀 소송장 송달받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쫙 퍼져서 요가 수강생들이 단체로 환불해 달라고 찾아가서 매일같이 뒤집어 엎었답니다. 버티다 못한 그 여자는 결국 학원 보증금마저 다 까먹고 밤에 집만 대충 챙겨서 야반도주하듯 동네를 떴대요. 위자료는 그 여자 부모 쪽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신 입금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코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을 새로 고치마자 통장 잔액에 큼지막한 숫자가 새롭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빼앗겼던 돈 2천만 원에 두 사람에게서 받아낸 위자료까지 합쳐진 큰 돈이었죠. 네, 방금 입금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지민 씨가 워낙 침착하게 증거를 잘 모아오신 덕분이죠. 이제 그 돈으로 새 출발 든든하게 하십시오. 저는 가방에서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이 건네주신 마지막 소송 종료 확인 서류의 서명란에 반듯하게 인주를 묻혀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긋지긋한 망원동 빌라를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짐은 진작에 다 내쫓았지만
그 사람과 저 여자의 흔적이 묻은 공간에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금이라 집이 빠지는 대로 계약을 정리하는 건 수월했습니다. 대신 저는 직장인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채광 좋은 신축 오피스텔을 새로 구했습니다. 2주 뒤 이사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다리차가 윙윙거리며 제 짐들을 트럭으로 부지런히 실어 나르고 있었죠. 남편이 샀던 낡은 가구들과 그 사람이 쓰던 잡동사니들은 이사 오기 전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몽땅 내다 버렸더니 제 짐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트럭 문이 닫히고 짐 정리가 얼추 마무리될 즈음 1층 공동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저를 붙잡았던 50대 건물주 아주머니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아주머니가 쟁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세댁, 아니, 지민 아가씨. 짐은 다 실은 거야? 네, 아주머니. 방금 다 실었어요.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자 아주머니가 쭈뼛거리며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제 앞으로 불쑥 내미셨습니다. 이거 내가 어제 새로 담근 깍두기랑 멸치볶음 좀 쌌어. 혼자 이사 가면 밥 차려 먹기 힘들 텐데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 어머, 뭘 이런 걸 다 챙겨주세요. 번거로우셨을 텐데 괜찮은데요. 제가 당황해서 봉지를 받아들자 아주머니가 제 손등을 투박한 손으로 가볍게 토닥이셨습니다. 그때 내가 새벽에 위층 시끄럽다고 생사람 잡았던 거 나중에 다 듣고 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혼자서 그 험한 일 겪느라 맘고생이 오죽 많았겠어. 액땜 호되게 했다고 생각하고 새 집에 가서는 아프지 말고 좋은 일만 잔뜩 있을 거야. 알았지? 멋쩍은 표정으로 건네는 아주머니의 투박한 위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들린 묵직한 반찬통들을 고쳐 안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감사해요, 아주머니. 주신 반찬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아주머니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인사를 마친 저는 이삿짐 센터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이내 트럭이 털덜거리며 시동을 걸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반쯤 내리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망원동 빌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피곤했던 기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붉은 벽돌 건물이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창문을 끝까지 올려 닫고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정리를 마친 오피스텔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낡고 칙칙했던 망원동 빌라와는 다르게 커다란 통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구석에 밀려있던 제 소중한 물건들을 가장 좋은 자리에 꺼내 두고 제가 좋아하는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방향제도 거실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온전히 제 취향으로만 채워진 이 작고 아늑한 공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 일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대느라 제 몸을 깎아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졌거든요. 저는 이사를 마친 다음 주 병원 수간호사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무리하게 자원했던 3교대 야간 근무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동료들처럼 정상적인 주간 근무 스케줄로 돌려달라고 부탁드렸죠. 지민 선생,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진작 주간 근무로 돌리지 그랬어.
그동안 밤새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수간호사님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밤에 푹 자고 낮에 일하는 평범한 생활로 돌아오자 매일같이 퉁퉁 붓던 다리와 칙칙했던 피부도 금세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요란한 알람 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을 때 창틈으로 들어온 따스한 햇살이 하얀 이불 위로 길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 곁에서 코를 골며 늦잠을 자는 짐 덩어리 같은 사람도 없었고 억지로 눈을 비비고 일어나 남편이 어젯밤 어질러 놓은 배달 쓰레기를 치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완벽하게 저 혼자만의 아침이었죠. 비록 혼자이지만 지금처럼 행복할 순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지민 씨의 이야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가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사람과 미래를 지킨 남편.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당한 배신감의 무게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연을 전해드린 내내 저 역시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게 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억울한 피해자로 남기를 거부한 지민 씨의 놀라운 용기와 단단함입니다. 소파 한 구석에서 낯선 머리핀을 발견한 순간 당장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은 감정을 억눌렀죠. 대신 흔들림 없는 태도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계좌 내역을 추적하며 치밀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남편의 몰락이 아니라 지민 씨가 되찾은 평온하고 눈부신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갉아먹던 관계를 끊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한 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의 배신이나 상처로 홀로 캄캄한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상처는 결코 여러분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걸요. 용기 내어 썩은 뿌리를 잘라낸다면 분명 지민 씨처럼 따스한 햇살에 비추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향한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